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또 모처럼 애널리스트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여러 번 뵀던 분인데요. 요즘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애널리스트 하려면 이제 영화배우처럼 생겨야 되는 건가 했던데 실물 보고 더 깜짝 놀랐는데 옆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는 분이지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에너지 화학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위원님.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란 사태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끝날 듯 하면 다시 불거지고, 끝날 듯 하면 다시 불거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이란 사태로 인해서 석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지, 또 정유업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산업계는 여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유가에 대한 전망, 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원유 시장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석유 제품 시장입니다. 예. 제품이라고 하면 휘발유라든지 디젤, 예. 이런 원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의미하는 예. 건데, 원유보다 이 제품들이 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휘발유 가격이 지금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 금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정치적 입장을 감안해 보면 저는 이 이란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원유 가격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유가의 저점은 저는 WTI 기준으로 65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미국의 원유 생산의 BEP가 과거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 40불대까지 기존 유정들은 내려왔는데 신규로 유정을 개발할 때는 지금 BEP들이 대부분 65불까지 지금 예.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65불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채굴이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을 채굴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있는 광구가 다 지금 개발이 아. 끝난 상황이라서 예. 과거 대비 BEP 레벨이 올라온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WTI 기준으로는 65불을 바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한 8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0불 중반 정도만 오면 사실 어느 정도 유가의 바닥은 잡히는 쳤다.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유가의 전반적인 레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WTI와 두바이 간의 상대적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아시아와 미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WTI 가격이 두바이 대비해서 저렴했었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저렴하게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제품을 시장에다 뿌리면 그만큼 마진을 더 먹을 수 있었던 게 지난 15년 동안의 미국의 상황이었고요. 예. 상대적으로 두바이는 지금 비싼 상황이 15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얘기는 미국 대비해서 아시아 정유사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예. 두바이유가 더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20년 만- 거 다르네요. 예, 2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두바이유의 상황을 보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정유사들이 저렴하게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호황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원래 한국의 원유 그 의존도는 중동으로부터 대략 한 70%를 의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0%까지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20%포인트가 줄어든 건데 어디로부터 원유를 조달했냐라고 보면 미국으로부터 많이 조달을 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원유 수출량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재고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 거고, 캐나다로부터 원래 캐나다 원유는 미국으로만 갑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캐나다 원유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호주산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산, 기타 서아프리카에서도 원유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과거에는 중동 의존도가 70%로 굉장히 높았지만 예.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든 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중동의 원유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거를 사줬는데 네. 이제는 안 사주는 거니까 네. 수요처가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다시 복귀가 될 거냐라고 보면 예. 사실 이번에 이 이슈를 겪으면서 러시아 가스한테 의존했던 독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 독일이 가스를 러시아한테 의존하면서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심지어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폐쇄한 거 엄청 후회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런 그 일련의 그 케이스들을 감안해 보면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오른쪽입니다. 중동의 그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예. UAE가 이번에 오펙을 탈퇴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오펙의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가 오펙을 탈퇴를 한 건데 UAE가 지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수로 보면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퇴하고 나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 아픈 국가들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이라크 같은 국가들입니다. 예. 이라크가 원유 생산량 오펙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데 얼마 전에 그 쿼터를 늘려주지 않으면 탈퇴하겠다. 오펙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이라크마저도요. 이라크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오펙에서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서로 탈퇴하겠다. 서로 쿼터를 늘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예. 중동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그렇네요.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최근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예. 어젠가요? 어제 베네수엘라 지도에다가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제 백악관에서 오픈했어요? 트루소셜에 올라온 것 트루스 같더라고요. 소셜. 제가 그걸 예. 본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이제 피크아웃이에요. 올해 내년이 피크아웃이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외쳤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던 거죠. 네.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매장량이 많으니까 사실 잼자력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베네수엘라로 51번째 주로 편입한 다음에 오펙을 만약에 탈퇴를 시키면 야.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냐면 미국이 원유 수출량을 많이 늘렸지만 사실 이게 경질 원유입니다. 굉장히 네. 좋은 원유라서 아시아 국가가 이걸 다 받아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중동산이랑 비슷한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거를 아시아 국가들이 쓰게 만들어 버리면 예. 중동의 힘이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펙이죠. 오펙이 계속 감산을 하면서 생산량을 컨트롤 해버리니까요.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오펙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저는 오펙 탈퇴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동의 원유 입장에서는 수요처는 떨어져 나가는데 서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 중동 원유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원님께서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동산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네. 야, 진짜 앞으로 유가의 흐름, 전반적인 어떤 정유 산업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리 한 3위권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생산된 원유를 정제한 다음에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드론 공격을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네. 심지어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제 도움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러시아 정제 설비가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많이 입었네요. 원유가 정제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제 설비가 없다 보니까 네. 러시아 원유가 그냥 풀려요. 음. 근데 그냥 사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재를 네. 받다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정도밖에 못 사주는데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한 30불 정도 싸게 풀린다고 네. 합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더 많이 쓰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동에 대한 원유 구매가 거의 지금 없어요. 러시아 걸 쓴다. 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두바이의 약세를 야기시키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이 사태가 저는 단순히 이 전쟁 끝나면 옛날처럼 다시 사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유 수급에 있어서 전혀 다른 지형이 맞습니다. 그려지고 있는 초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유 회사들도 또는 정유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회사들도 나름대로 기회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정유 얘기 말고요. 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원유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니 또는 원전이니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다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AI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기 더 생산해야 돼 뭐 이런 흐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전력 수요가 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LNG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전에도 사실은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개인용 PC가 보급이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석탄이라든지 가스로 이 발전을 메웠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석탄은 많이 저물었고요. 예. 당장은 지금 가스로 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대안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뭐 연료전지라든지 SMR이 부각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스 터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가스 발전소 건설 비용이 지난 한 3년 전 대비해서 3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아. 3배가량 오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도 없는 데다가 예. 가스 터빈을 구하기조차 힘들어서 가스 터빈 가격도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지금 가스 발전소를 당장 지금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가스 발전소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비싸지만 전려전지라든지 SMR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도 심지어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밀어주지는 않지만 태양광까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뭐랄까요? 친숙하지 않은 개념 중에 하나가 SMR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제 원전을 좀 많이 줄이고 다른 걸 좀 고민해보자라는 기조 속에 있었는데 이 워낙 이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또 SMR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장점 때문에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이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SMR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서 원전인데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핵분열을 통해서 열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열로 증기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원리는 보시면- 똑같네요.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다만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형 원전 대비해서 이제 투자비 자체도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설치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들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대형 원전은 말 그대로 원전 지을 때마다 설계, 시공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레고 블록처럼 해놨던 걸 와서 그냥 딱 뭐 설치한다? 이런 개념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그 러닝 커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예.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SMR 일단 대형 원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이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작게 만들면 경제성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규모의 경제라는 흔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러 배관들도 연결이 돼 있고 외형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이 예. SMR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일체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용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러닝 커브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그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저도 세계 에너지 기구 발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서 전력을 더 생산해야 되는 전력량이 100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한 보고서에서는 추정하더라고요. 이 100기가와트가 대형 원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대형 원전이 1기가와트에서 한 1.5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생산한다고 한다면
원전이 100개에서 60개 가까이가 그렇죠.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걸 무슨 수로 하나 했더니 아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SMR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MR은 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 오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전 우리가 반대했던 게 안전성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SMR은 안전성은 좀 괜찮은 겁니까? 그 안전성 같은 경우는 배관 노출이 없는 일체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상실되더라도 중력이라든지 온도 차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피동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 사고 확률 같은 경우가 그 10만 년에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예, 10만 년에 예, 1이에요.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대형 원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도가 높아진 게 SMR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수적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SMR 우리나라도 그 기술 가지고 있고 선도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해외 필요한 나라들에게만 시공하고 우리는 국내는 좀 나중에 하자. 네. 뭐 왜냐면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SMR이 국내 도입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국내 도입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는 결국 LNG나 대형 원전 같은 이 발전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송전망도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사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시간도 좀 덜 걸리기도 하고 별도의 그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기억납니다. 그 강원도 일부 지역에 송전망 관련해서 그 법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게 있는데 거기 한번 저도 전문가로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의견 조율이 정말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죽하면 회의 끝나고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역 주민들 살지 않는 산으로 올릴까요? 그랬더니 네.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네네네. 거예요. 또 산으로 가려니까 또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발전소 짓는 것보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송배전 설비 까는데 한 10년 걸리겠구나 싶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SMR은 사실 그런 문제도 적을 테니까 훨씬 지금 적기에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사실 저희가 우리 애널리스트님 모신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 빌 게이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라파워 이걸 직접 가서 보고 오셨다는 소리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이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네. 뭔가 완성된 건 없고 이게 테스트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나트륨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결국은 기존 경수형 SMR이 아니고요. 소듐 냉각로라고 해서 SFR 기반으로 네. 비경수형 차세대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냉각조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소듐을 냉각조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듐 같은 경우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800도 이상이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가 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압에 가까운 그 압력에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 자체가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체 소듐 같은 경우가 열 전도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한 열을 가지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TS라고 불리는 그 열 저장 에너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어지는 장소가 이제 두 개의 블럭으로 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열 저장 에너지 시스템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발전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안전성도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형태로 이제 테스트 형태로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어디쯤에 짓고 있나요? 와이오밍주에 있고요. 네. 와이오밍주에 있고 캐머러라는 네. 테러파워 현장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실제 상업 운용은 몇 년도부터 시작합니까? 2030년도가 이제 완공이 되고요. 예.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아마 상업운전은 31년도 음.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건설 승인받은 게 제 기억으로는 올해 승인받은 걸로 올해 알고 초에 있는데. 승인을 예. 받았고요. 네, 그러면 불과 3, 4년 만에 완공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진짜 속도는 확실히 빠르네요.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 이미 지금 원자로 말고 이외의 이제 건물들이 지금 이미 짓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지금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진척 속도는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AI 부동의 3위를 꼭 수성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니까 찍어내서 데이터 센터 만든다 하는데 이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사실 대안이 뾰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SMR 기술을 좀 우리 스스로도 조금 재검토해보고 어떻게든 활용할 여지를 찾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SMR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려는 회사가 뭐 좀 있습니까? 뭐 여러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라파워의 2대 주주가 이제 SK 그룹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네. SK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SK 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SK ENS를 합병하면서 네. 이 LNG 발전을 동남아 쪽에다가도 지금 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실증된 SMR을 가지고 동남아 쪽에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NG 발전뿐만 아니라 SMR까지도 동남아 쪽에다가 이제는 상업화하겠다는 계획을 2030년도 중반을 목표로 해서 예.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그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서 정유라든지 윤활기유 사업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이게 재원을 가지고 음. 에너지 산업을 투자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지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 음. 혹은 뭐 한국 같은 지역이 될 거고 에너지 원들은 예. LNG 발전이라든지 예. SMR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SMR을 지을 만한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이제 뭐랄까요? 결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SMR 관련 업체 대표적으로 이제 SK 같은 곳에서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장 다녀오시니까 어떠세요? SMR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느낌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망 이것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거라는 건 중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SMR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SMR 말고 다른 여러 부분은 또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 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매년 그 에너지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리는 네. 데를 매년 다녀오는데 네.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 트랜지션이 가장 핵심 의제였다라고 하면 네.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익스펜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익스펜션. 네, 혹은 확장. 어디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예. 보니까 어떤 한 에너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을 지금 다 써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all of the above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모든 에너지원들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원유 뭐 제품뿐만 아니라 가스, SMR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긴 합니다. 지금 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중동에 지어지려고 예. 했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중동 사태를 겪으면서 불안하군요. 데이터 센터들이 전부 미국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턴을 했는데 유턴하고 봤더니 지금 가스 발전소는 구하기가 힘들고 SMR 같은 경우는 물론 유망하지만 당장으로서는 사실 지금 30년 이후에나 그렇죠. 가동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실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ESS입니다. 예. 네. 혼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태양광은 ESS와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최근엔 ESS에 대한 톤들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보면 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아마 태양광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과 ESS 조합 같은 경우도 당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ESS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예. 이제는 관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SK 온의 중대형 배터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향후에는 이 ESS 쪽으로도 이 SK 이노베이션이 늘려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SK 온에 대한 걱정들도 네. 이제는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SK온이 작년에 그 SK M무브라는 업체랑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M무브가 윤활기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윤활유가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오. 역대급으로 지금 좋은 예. 상황이거든요. 카타르 설비 하나가 지금 타격받은 상황이라서 예. 윤활유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SK온과 합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캐시플로우가 확 빠진 거군요. 캐시플로우가 갑자기 확 좋아졌을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SK온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많이 올라왔을 걸로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기존의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용 배터리용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ESS로 트랜지션을 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 관련한 산업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AI는 반도체라고 읽고 에너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국가가 에너지 종류 가릴 거 없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지금 급선무다,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저야 이제 위원님과 달리 우리 구독자분들도 챙겨야 되니까요. 네네네.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두면서 계속 추적 관리해야 될 에너지 관련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방금 예를 들어 주신 회사입니다만, SK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부터 해서 SMR부터 해서 뭐 기존에 이제 정유 사업은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종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은 해외에서도 관심도가 더 높아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밌는 게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보론 같은 업체들이 예. 이제 원래는 업스트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예. 원유 생산, 그리고 정유, 그리고 화학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되게 재밌는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LNG 발전소를 직접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눈에 띄는 변화고요. 예.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가 원래 원유만 하다가 가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LNG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발전 수요에 있어서 가스가 워낙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 사우디 아람코도 오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까지도 가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원유 비즈니스를 했던 업체들도 이제는 가스 비즈니스에 힘을 더 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베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움직임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비슷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예. 보는데요. 그런 업체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도 있을 수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업스트림 가스 비즈니스라든지 다운스트림, 혹은 거기에 붙여서 이외의 에너지 산업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이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인데, 그건 뭐 그런 거로 인한 프리미엄 이런 건 없습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원유 쪽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확장은 아니에요. 예,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지금은 딱히 지금 힘을 싣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또 미래에 대한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에너지라는 게 이제 점점 그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 됐고, 또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에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래 기술 관련해서는 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앞으로 뭐 10년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초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년 동안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은 이제 정체를 했었던 예. 건데요. 그럼 과거에 그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전력 수요가 왜 20년 동안 늘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개인용 PC의 보급이라든지
혹은 산업화, 고도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지금 전력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됐고 리쇼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과거처럼 20년 동안도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불과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모자라는 쪽 같은 경우가 가스는 이미 충분하고요. 네. 그 이외에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모자란데 그게 연료전지라든지 혹은 이 원전, 네. SMR 이런 쪽이 네. 가장 지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쪽도 관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길게 보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SMR, 원전, 그리고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쪽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선도해 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관심을 회사가 둬야 되- 되는. 예.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막 반도체도 끝난 건 아니지만 반도체 말고 또 어떤 좋은 투자처들 지금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가 하다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 모시고 에너지 관련한 회사들 또는 에너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쭉 여러 국내 회사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지 SK도 SMR을 비롯해서 다양한 준비들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 신규로 모색하고 있는 흐름들도 말씀 주셨고 S오일 등등도 뭐 중동에서 워낙 같이 투자를 해놓은 회사니까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회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모시게 됐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